인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상기에 이렇게 오시기 쉽지 않은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문제 풀어보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도 지금 이제 2007년인가? 그때부터 기출문제를 다 한번 지금 좀 보면서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트렌드를 쭉 보면 확실히 앞쪽에 옛날에 진짜 2000년대 초반에 막 중반에 그때 했던 문제들, 2010년대 이전 문제들은 정말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 개념 한두 개 정도 물어보는 걸로 거의 끝나는 거라면 2010년대 이후부터는 개념이 지금 좀 더 길어지고 있고 이제 정말 최근에는 어떤 식이냐면 단순히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이쪽 연결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건 요즘에는 사례형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경조 형태를 봤을 때는 그냥 이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를 그렇게 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세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는 기존의 기본 개념을 위주로 물어보는 형식으로 나올 것 같고 한 문제 정도는 아마 지금처럼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큐넷 들어가 보시면요. 네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그래요. 그 큐넷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공인 논문사 큐넷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하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원래 채점평을 매년 제공을 했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 채점평을 이제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마지막 채점평이 딱 작년 거까지예요. 그 제가 지금 그 공인 논문사 채점평을 전체를 다 구해서 한번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 3년부터 채점평에 나오기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편일률적인 답안이 많다. 예, 그게 아무래도 이 신림동의 영향이 크겠죠. 예, 신림동의 이제 강사님들의 영향이 크겠죠. 예,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목차랑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가서 비슷한 거 있으면 딱 쓰니까. 그러면 근데 그게 나쁘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그렇게 결국 공부는 자기가 했는 거 양만큼 뽑아내면 그게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시험이라는 건 결국 이 많은 응시자 중에 몇 명을 골라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300명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강사님 수업을 들었던 예를 들어 1500명 이 정도 되는 애들이 똑같은 답안을 쫙 써낸다. 그러면 이제 가려내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지금 오늘 제가 만들어낸 그 3번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진짜로 목차 암기로나 혹은 기존의 개념 암기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문제라는 건 없는 문제가 생뚱맞게 툭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베이스는 그대로 깔고 가는데 그걸 이제 포장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었냐면 포장을 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그 모양에다가 그 알맹이가 있을 때 그냥 겉만 한번 딱 싼 상태라면 지금은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한 2중, 3중으로 하는 케이스로 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다 보면 3번 같은 문제가 아마 앞으로는 불이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딱 생각하는 거, 제가 올해 나름 예측하는 시험 문제 출제 경향? 그게 저는 딱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일단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아마 1, 2번 제가 오늘 낸 것처럼 그런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 쓰고 뭐 개념 쓰고 활용 방안 쓰시고 뭐 그다음에 절차 쓰세요. 이렇게 딱 다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한 두 문제 나올 것 같고 마지막 한 문제를 그 문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이번 시험을 좌우하는 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제 유형을 두 가지로 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생소한 개념을 갖다 내거나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브리타 형식이겠죠. 네, 그 형식이거나 아니면 하나는 지금처럼 사례형 문제로 이렇게 해서 그걸 분석해서 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비해야 되는 거 그 마지막 문제 그걸 대비해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우리 상기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힘이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내봤습니다. 아마 뭐 이런 형태도 좀 내고 저런 형태도 내고 좀 다양하게 내볼까 해요. 특히나 저의 장점이 뭐냐? 저는 지금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선함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그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 형태로 안 내고 막 좀 다양하게 내볼까 합니다. 참고로 그 한국은행 기출문제도 보면 노무사 이거 인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데 것도 좀 활용을 해볼까 싶어요. 지금 생각은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참고로 오늘은 첫날이라서 일단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 여러분들이랑 뭐 협의가 안 돼서 일단 그냥 100분에 한 2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업 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2시간 시험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딱 100분 보는 게 좋아요? 2시간? 한 100분? 그럼 100분 할게요. 100분 딱 하고 그리고 좀 쉴게요. 쉬고 그 수업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는 사실 3기 때는 여러분들 시간도 사실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제가 막 옛날에 앞에 했던 걸 또 중원보원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건 너무 시간을 사실 뺏는 거고 시수를 채우기 위한 약간 수업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되게 어리석은 생각 같아서 그 여러분들이 합격하려고 여기 있는 거지 수업을 들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압축적으로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1시간 안에 모든 걸 쏟아붓는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좀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지금 제 생각은 40분씩 2번 할지 아니면 그냥 60분 풀로 딱 채워서 한 방에 끝낼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40분씩 2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한 번 하는 걸로 할게요. 60분 풀로 채워서 하되 제가 그날 수업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럼 플러스 조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 시험 문제 했던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늘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단 배점은 1번 문제를 가장 크게 두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묻는 문제도 많고 하니까 일단 가장 크게 두긴 했으나 오늘 수업은 아마 3번 문제에 가장 초점을 두고 좀 진행을 하고 싶어요.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문제 1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가 직무 관리, 그 다음에 인사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모집 관리,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직무 분석의 의의, 제가 개념을 일단 적어야 되고, 두 번째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적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방법, 프로세스, 절차. 그리고 그 직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을 개념과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1번 직무 분석이 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일단 제가 쭉 적어 놓긴 했어요. 직무 분석은 직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즉, 직무 분석은 인적 자원 관리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쭉 다 적혀 있는데 개인적으로 꼭 나와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직무 분석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자, 직무 분석에 대한 만약에 개념 물어볼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직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직무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직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직무를 맡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서 그래서 요건, 인적 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고요. 요 두 가지가 꼭 나와야 될 겁니다. 직무 분석을 일단 제가 나중에 채점할 때도 저 두 가지가 나와 있는지 볼 겁니다. 물론 말씀드리다시피 내용이라고 꼭 안 적어도 돼요. 그 말의 뉘앙스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 요건이란 말도 꼭 인적 요건이라 안 적어도 돼요. 뉘앙스가 나오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 수업은요 경영학 수업이에요. 법학 수업이 아니라. 법학은 워딩이 정말 중요하죠. 그 워딩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엄격성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경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개념을 그 용어를 몰라도 개념이 적혀 있으면 점수는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출제 들어가신 분한테.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제가 어차피 지금 상경계열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뭐냐? 우리는 법학이 아니다. 법학은 워딩이 정말 중요해서 그 용어가 정확히 적혀져야 포인트가 나가지만 우린 그 개념만 적혀 있어도 충분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교수님들 채점평 있잖아요. 큐넷에. 그 마지막에 적혀있는 채점평 요번에 올라왔던 거. 거기에 보면 뭐라 적혀있냐면 교수님이 제발 부탁하는데 그러니까 오독하지 않을 정도의 그 필체는 나와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념을 풀어 쓰는 것까지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막 쓰는 과정에서 막 오독을 할 정도로 막 악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하셨어요. 아예 거기 보면. 나중에 꼭 한번 채점평은 시간 되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없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꼭 보십시오. 어쨌든 첫 번째 직무 분석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나중에 채점을 할 때는 직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고 그 직무를 맡을 사람에 대한 요건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쵸? 자, 그게 첫 번째 직무 분석의 개념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직무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직무 분석의 의의고요.
두 번째,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 직무 분석의 뭐? 목적 혹은 활용 방안이죠. 목적이자 뭐라고? 두 번째, 활용 방안. 자, 직무 분석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직무 분석은 사실 자, 제가 직무 분석을 가장 먼저 하는 거는요. 우리 새로운 친구는 살짝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보통 가장 인사 노무 관리할 때 이제 보통 선생님들은 제일 처음에 이제 확보,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개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논리로 원래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서두를 저는 직무로 봅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라는 건 결국 왜 하는 거냐? 우리가 인사 평가를 할 때, 인사 관리를 할 때 그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직무 분석의 목적의 가장 핵심은 뭐다? 그렇죠. 인사 관리의 모든 업무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 한 장 넘겨보시면 첫 번째 뭐냐? 그렇죠. 인적 자원을 계획할 때 필요합니다. 자, 뭐냐? 요게 이제 그거죠. 확보 차원인 거죠. 사실 따지면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금 사람이 필요한지를 무턱대고 뽑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직무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필요한지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보시면 조직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 전략과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인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자원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직무의 수행 요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적 자원 계획 차원에서는 그렇죠. 직무 분석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인력 선발 과정이겠네요. 자, 인적 자원을 선발을 할 때 무턱대고 아무나 뽑을 수 없습니다. 그 직무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력 선발에서 인적 자원의 선발은 지원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채용될 수 있는 인력이 수행해야 될 과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성과평가가 필요합니다. 성과평가. 자, 인사평가는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여 우수한 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성과가 낮은 자에게 성과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직무 분석이 뭐다? 그렇죠. 인사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직무 분석을 했을 때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사평가에 반영이 되겠네요. 오케이. 세 번째 성과평가까지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 이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도 필요하겠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인적 자원이 그만큼의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면 그 친구를 개발해 줄 필요가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2기 때 설명을 한 것처럼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논리대로 그 친구가 직무가 요구하는 난이도보다 그 친구의 실력이나 어떤 능력이 그것보다 낮아요. 부등호 방향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시간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이런 인적 자원을 직무에 맞추어서 개발시킬 수 있는데 그게 교육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훈련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직무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다섯 번째, 임금 관리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겠죠. 특히 직무 분석은 직무급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죠. 직무급이 올바르게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 직무평가가 적절한 직무평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는 직무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요 다섯 가지가 직무 분석의 목적, 활용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외에도 플러스 몇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지 방출할 때 이럴 때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직무 분석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원래 기존에 지금 우리가 직무 분석의 첫 번째 의의를 봤고요. 직무 분석을 왜 하는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봤습니다. 총 5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뭐냐? 그치? 직무 분석하는 방법,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프로세스에서 조금 더 넣었습니다. 하나 더 넣었어요. 앞쪽에 제일 앞에 있는 이거 예비 단계, 예비 조사 단계. 기존에 제가 원래 수업 때는 제일 먼저 뭘 한다고 했냐면요. 직무 단위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대표 직무 설정. 그게 1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박경규 교수님 책에는 직무 단위 설정이 1번으로 나와요. 근데 그 3인 공저책을 보면 예비 조사가 제 1번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원래 제가 설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직무 분석 방법하는, 즉 프로세스가 뭐냐. 첫 번째가 1번이 대표 직무 설정하는 겁니다. 대표 직무 선정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였어요. 이렇게. 대표 직무 선정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정보 수집하는 거죠. 직무와 관련된 직무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이 정보 수집하는 방법이 오늘 마지막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쵸? 관찰법이나 뭐 면접법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 뭐다? 세 번째가 정보를 수집을 했으니까 이 정보를 뭐? 분류하고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수집된 뭐? 정보 분류 및 분석이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그렇죠. 마지막이 네 번째가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 작성하는 거죠. 직무 명세서와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 요거 마지막 하는 거죠. 요게 직무 분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직무 분석이 사실은 끝이 나면 우리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직무 분석만 물었기 때문에 요 프로세스를 적으면 돼요. 근데 직무 분석이 끝이 나면 자 직무가 이제 쭉 분석이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무 간의 서열 결정하는 건데 그게 뭐다? 직무 평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직무 평가의 첫 번째 출발점은 직무 명세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직무의 각각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렇죠? 명세서와 기술서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물었던 건 요것만 물은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추가했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0번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뭐 이거. 사실 근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싶긴 한데, 답안지를 풍부하게 쓰고 싶은 친구는 하나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예비조사가 1번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예비조사라고 적혀 있죠. 거기 보시면, 1번,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직무분석의 1단계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직무분석의 1단계라고 해서 배경정보의 수집이라고 적혔죠. 이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뭐다? 조직도랑 업무 분장표랑 기존의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와 같은 이용 가능한 배경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이게 뭐다? 그렇죠. 1번 배경정보 수집. 이게 뭐냐? 예비조사입니다. 이거. 기존에 제가 설명했을 때 이거 뺐어요. 이걸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할 때는 임창희 교수님이랑 주로 박경규 교수님 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여기 지금 3인공주에는 요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까지 뭐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조사. 이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야기라면 배경정보 수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대표 직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대표 직무가 뭐예요? 대표 직무. 사실 이 대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대표 직무가 뭔지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표 직무가 뭡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직무 분석은 제일 좋은 거는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직무를 다 분석하면 최고죠. 예. 근데 그게 사실 시간과 비용과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다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어떤 사업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목표에 가장 그래도 영향력이 크고 공헌도가 큰 그런 직무들만 뽑아내서 그것들 위주로만 일단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게 대표 직무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논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갈 거냐? 결국은 대표 직무를 뽑아낼 때 이게 어느 게 도대체 대표 직무인지를 알려면 그 전에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에 대한 배경조사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어떤 부서에 가서 그 부서에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서에 가서 여기는 어떤 일들이 어떤 직무가 주로 좀 메인이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뭐다? 요거 예비조사, 배경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수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 중에 이제 이걸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이 정도가 대표 직무겠구나 라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게 대표 직무 선정이죠. 그래서 직무 분석 2단계에 대표 직무, 대표 직위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적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단계에서 꼭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모든 직무를 분석을 다 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대표 직무를 선정한다. 이런 논리는 꼭 적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갑시다. 우리도. 그 다음 3단계 뭡니까? 정보 수집을 해야 되죠. 직무 정보 수집. 요게 이제 1단계, 2단계, 여기서는 3단계가 되겠죠. 자, 3단계 정보 수집의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당연히 관찰법.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면접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요? 설문지법.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중요사건 기록법. 여기서 하나 정도 더 포함을 하면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작업기록법. 오케이, 요 다섯 가지. 요게 이제 직무정보 수집 단계에서 사용하는 거죠. 결국 직무정보를 수집을 할 때 활용하는 방법. 그게 뭐다? 요거 쭉 알아야 되죠. 제가 그때 연기 일기 때 계속 말했지만 요 내용들은 당연히 해당 내용의 개념과 장단점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다? 정보 수집을 합니다. 정보 수집을 해요. 정보 수집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좁은 의미의 직무 분석은 사실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3단계에서 제가 직무정보 수집이랑 수집된 정보를 분류 분석한다는 걸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누셔도 됩니다. 직무 수집된 정보를 분류 분석하는 방법, 이걸 따로 빼셔도 됩니다. 실제 이거 방법 있잖아요. 이거 방법 뭐 있습니까? 첫 번째 기능 중심 분석, 직위 중심 분석, 그렇죠. 관리직 분석.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제가 그때 추가 자료로 다 보내드렸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단계가 끝이 나면 이제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직무별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보고서 작성이 바로 여기 네 번째에 해당되겠죠. 여기가 뭐다? 보고서, 리포트를 쓰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까지. 요 단계를 가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있을 때 직무 기술서는 내용과 요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는 인적 요건을 좀 더 초점을 둔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요거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요렇게 해서 직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제 강의 노트 보면 제 강의 노트 순서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보면 항상 뭐든 의의 나오고 두 번째 목적이나 중요성 같은 거 나오고 세 번째 프로세스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강의 노트를 구성할 때 사실 이 답안지를 이렇게 쓰라고 염두해 두고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정 어려우면 그 순서대로 외우셔도 돼요. 네, 이게 가장 기본 포맷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정 안 되면 이 정도의 포맷 정도라도 암기하면 기본 타는 가잖아요. 더 좋은 건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 뼈대가 다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교수님들 책을 좀 여러 번 보면 참 좋겠죠. 거기는 수많은 예제들도 있으니까. 참고로 교수님들 그 채점평을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답안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리고 또 뭐라 적혀 있냐면 노무사로서 최근의 어떤 트렌드나 혹은 예시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채점평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요즘 이제 문제 트렌드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채점평 왜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내놓는지 알죠? 그게 왜 안 내놓냐면 사실 그 채점평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채점했는지가 여구역산이 돼요. 예, 저도 그걸 가만히 읽고 워딩을 하나씩 뜯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채점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 채점평을 통해서 채점의 기준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좀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강사들이 그렇게 유추해내니까 그거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이쪽에서는 자신들이 어찌 보면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간 오도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용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영업 기밀이 이제 유출되니까 안 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점평을 통해서 충분히 유출을 해낼 수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본 뼈대에다가 플러스 최근의 트렌드들이 좀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 그런 거 원하세요. 예. 왜냐? 경영학과 교수니까. 경영학은 이건 철저하게 연역적 학문이 아니라 귀납적 학문입니다. 뭐냐? 기업 현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학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학문이 기업 현실에 쓰일 수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최신 트렌드들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경제는요. 몇십 년 전의 내용이나 지금의 내용이나 이론이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최신 이론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경영은 보시다시피 최신 이론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 쓰이는 건 사장돼서 나가요. 이게 경영 학문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 기본 뼈대는 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찾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릴 건데 교수님들 책에 보면 예제가 꽤 많아. 그런 것들 여기다 활용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답안이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뼈대는 잘 맞춰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채점을 해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더 풍성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떤 친구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조금 부족한 친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만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직무 분석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물었던 게 뭡니까? 요 네 가지 단계에서 직무 정보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한 거였어요. 요거. 요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최소한 3개 이상만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쓰면 제일 좋고 한 3개 이상 쓰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3개 이상, 저는 처음에 쓸 때 3개 정도까지만 써도 만점으로 처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작업기록법, 중요사건법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4가지만 적었어요. 그냥 보시면 첫 번째 관찰법 있고, 두 번째 면접법, 세 번째 질문지법, 마지막에 그렇죠, 중요사건기록법까지 적었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보시면 뭐 그렇게 이거는 뭐 할 게 없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맨 뒤쪽에 가보면 맺은 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개인적으로는 50점짜리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뒤쪽에 시사점 및 의의를 꼭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50점은 이건 진짜 소위 말해서 논문 형태를 한번 요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맺은 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5점짜리는 단편적으로 그 내용만 묻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굳이 맺은 말을 뭐 안 적는다고 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건 한편의 논문 같은 형식을 요구를 한 거라서 50점짜리는, 왜냐면 분량도 8쪽이니까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이제 맺은 말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채점을 할 때는 50점짜리, 기존에 지금 2기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거기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체크를 했다면, 이제는 50점짜리 이런 맺은 말도 잘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예, 이래야 이제 답안이 풍성하게 나오는 거니까. 볼게요. 결국 맺은 말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뭐냐? 직무 분석을 왜 해야 되느냐? 결국 직무 분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다? 우리 모든 인사 논문 관리를 할 때 있어서 가장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시작 단계, 출발점이기 때문에 직무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그 이후 단계의 모든 인사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적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할 때 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이걸 하나만 쓰는 데는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적절하게 섞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섞어서 기업의 현재 현 상황에 가장 맞는 그런 직무 분석을 한다면, 그런 뭐다? 효과적인 인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맺은 말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 이걸 통해서 기업에 도대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마지막은 기여예요. 제가 오늘 사실 3번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면서 좀 괜찮은 논문이 있으면 하나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쓴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제가 석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석사 과정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꼭 그 3시간 수업 이수를 해야 돼요. 꼭 그 1학점인가 2학점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어떤 식으로 적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모든 경영학과 교수님들의 마지막 논문의 시사점, 마지막이 뭐가 적혀 있냐면, 이게 그러면 그래 좋다, 앞에 이런 내용 적고 자료 공부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는데 그걸 꼭 밝혀줘야 돼요. 그 논문의 가장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직무 분석도 효과적 인사 관리를 위해서는 마지막에 그렇죠, 기초 자료를 제공하니까, 우리 이거잖아,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다 잘못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됐죠?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는 법을 전공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경영학은 이렇게 써요. 네, 저는 경영학을 3경계열 공부를 지금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논문을 많이 적습니다. 참고로 경제는 좀 달라요. 경제는 좀 더 엄격하게 좀 쓰는 편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엄격하다면 좀 그렇고, 경제는 그냥 솔직히 정해져 있잖아. 답이 딱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수학 같은 거라서. 근데 경영은 회계 재무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기업 경영 시사점이 얼마나 그게 잘 도움이 될지 그게 중요해서 형태가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안정이 하나 있다면, 우리 성현 씨가 제일 잘하는 앞에 들어가며 이렇게 하면서, 성현 씨가 제일 잘하잖아. 그거는 나중에 답안지 한번 공유해 줄게. 그 보면 오늘 좀 한번 공유 한번 합시다. 보면 앞쪽에 지금 현재 이러한 직무 분석이 어떤 식으로 시사점, 현재 경영 현장에서 쓰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앞에 나와. 그걸 성현 씨가 제일 잘한다고. 근데 그런 내용이 여기 앞에 더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럼 뭐 완전 뭐 퍼펙트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안은 이렇게 짜면 돼요. 이게 딱 정확하게 경영학스럽게 쓴 것 같아요. 느낌상. 오케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첫날이라서 좀 나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 문제 만든다고 일주일 만들었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가 3번 문제는 저거 만드는 거는 어제 하루 종일 만들었고, 저거를 사실 생각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4일, 3, 4일 걸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잘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잘하고 싶어서, 오늘 이거 제가 막 쓴 답안을 진짜 욕 처먹어가면서 학교 지도 교수님한테 들고 가서, 교수님 제가 만든 건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라고 해서, 교수님 말씀은 잘 적었다고 하셨어요. 네, 교수님한테 나름 검증 받았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물론, 이렇게 읽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교수님이 욕 처먹어가면서 자기 시간 뺏었다고 막 지랄했는데, 어쨌든 검증받은 거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렇게. 왜냐면 첫날에 좀 잘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좀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이거 하나. 두 번째, 이거 1시간 안에 못 끝내겠는데, 이러면. 택도 없겠다, 1시간 안에. 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겠네. 그래요, 또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0분 하고 한 10분 쉬시고 또 한 40분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10분이 아까운 시간인데 이게 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40분 지났는데. 자, 해봅시다. 두 번째. 목표 관리. 자, MBO.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인사평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인력을 이제 썼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주로 했던 논리는 이 방식이었죠. 뭐냐? 제일 먼저 했던 게 직무 분석과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간의 평가, 직무 서열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평가, 즉 서열을 결정해서 요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직무의 난이도와 인사의 난이도가 있을 때, 사람의 난이도가 있을 때 이걸 이퀄로 만들어주는 게 누가 하는 거다? 인사팀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관리예요. 직무의 난이도에 맞게 사람을 거기 딱 배치해주면 인사팀이 가장 일을 잘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적재, 적소 배치. 최근에는 적재, 적소, 뭐까지? 적시까지. 요즘에는 특히나 좀 이따 하겠지만 적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언택트, 소위 말하는 비대면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뉴 노멀이 되고 있죠. 새로운 트렌드이자 새로운 표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리스에 그 논문 검색할 때 언택트나 비대면 치면 지금 쏟아져요. 근데 참 경영학과 교수님들 게으르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참, 진짜 거의 이런 거는 딴 데서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적재, 적소, 적시. 그게 인사팀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인사가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될 일이 거의 없죠. 항상 어떠냐? 부등호가 많아요. 이게 많아요. 예. 이게 많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다? 직무가 요구하는 난이도에 비해서 사람이 거기에 좀 약간 자질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직무한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맞추는 방식이 첫 번째, 직무의 난이도에 해당되는 난이도에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지금 당장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뽑아야 돼요. 두 번째, 요 사람을, 직무에 관련된 사람이 내부에 있다? 어떻게? 내부에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게 인사 이동이 되겠죠. 그게 만약에 저직급자가 위로 올라오면 승진, 그 다음에 비슷한 쪽에 있는 사람이 이동하면 이제 수평적 이동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위쪽에 있는 사람을 밑으로 끄집어내면 소위 말해서 이제 강등이 되겠죠. 근데 강등은 인사에서는 논외입니다. 왜? 이건 사실 징벌적인 그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끄집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게 두 번째죠. 세 번째, 직무의 난이도보다 사람의 난이도가 부족한데 당장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치, 교육 훈련시키면 돼요. 장기간 동안. 지금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언택트,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여기에 지금 인사노무관리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과정에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꽤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오늘 사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어쨌든 그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직무의 난이도보다 사람의 난이도가 더 높을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직무를 사람한테 맞춰주면 됩니다. 이게 뭐다? 직무 재설계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관리를 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쭉 이루어지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MBO 공부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인사평가. 인사평가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 중에 하나죠. MBO. 한번 봅시다. 자, MBO. 요 2번 문제는 사실 굉장히 간단했죠. 요런 거는 아마 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일단 논문 형식을 요구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별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 하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변별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약간 사례형이나 혹은 브리타 같은 거 한 개. 이런 형태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딱 경영학과에서 요구하는 느낌이에요. 일단 뭔가 이 친구가 이런 걸 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일단 그거 하나 보고 싶고. 두 번째로 개별 개념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너무,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3개가 나왔다면, 이제 너무 애들이 획일적으로 잘 써내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걸 구분하려면 뭔가 응용된 걸 하나 내야겠죠. 딱 요렇게 3개 나오면 정확할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요즘 빌고 있거든요. 제발 제대로 찍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느낌상. 뭐, 나도 출제자가 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데, 느낌상, 그냥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그리고 또 트렌드를 봤을 때는 점점 지원자도 많아지고 애들의 자질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3가지. 자, 한번 봅시다. 자, MB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MBO는 말 그대로 우리 인사평가의 큰 흐름 중에서 딱 하나입니다. 사람 평가, 종업원 평가하는 큰 흐름 중에서 뭐다?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MBO죠. 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개별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목표 관리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목표 관리에 의한 평가는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 내에 달성할 특정 목표를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협의에 의해 설정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목표를 양적, 질적으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자, MBO는 뭐다? 목표 지향적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상급자와 하급자, 즉 목표와 관련된 걸 평가하는 자와 피평가자가, 자, 과거에는 뭐냐? 평가자가 피평가자한테 목표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면 이 MBO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뭡니까? 상호 협의하에, 상호 논의하에, 소통하에 목표를 정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 말이. 이 말을 저는 솔직히 MBO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피평가자와 평가자가 상호 논의하에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전통적 평가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오케이, 못 달성하면 그냥 안 되는 거. 그건데 결국은 그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뭐다? 상호 소통에 의해서 했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첫 번째. 목표 설정 개념입니다.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제가 특정 목표를 평가자와 피평가자 뭐라 적혀있어요? 2번째 줄에 협의하에 설정한다 했잖아요.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목표 설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2번째. 자, 목표 관리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조건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MBO 평가가 성공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죠.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요거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첫째, 자, 목표 관리. 자, 제가 이 문제 왜 냈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사평가와 관련된 실제 기출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왔어요? 뭐야? 성균이 뭐야? 뭐라고? 아니, 그거 말고. 인사평가, 요거 지금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기출된 문제가 하나 있어. 그렇지. 정답. 다면평가, 360도 평가. 그 문제가 실제 이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개별 개념 묻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개 좀 더 넣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목표 관리 조건은 뭐다? 자, MBO, 즉, 목표 관리 평가. 요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피평가자가 자신의 목표를 계획하고 설정할 수 있기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평가자의 높은 수준의 몰입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첫 번째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목표 설정을 당하는 피평가자가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를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목표를 달성해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이 목표 관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2번째. 목표 설정에 있어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뭡니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2번째 조건이 사실상 절대적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서희야 괜찮니? 뭔가 또 힘든 게 있는 건 아니지? 요즘에 등록금 환불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힘냅시다. 아시겠죠? 자, 3번째 볼게요. MBO는 결과 지향적인 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왜 결과 지향적 평가 방법입니까? 그치. 이건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그 목표가 달성됐냐 안 달성됐냐 그거 가지고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평가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결과 지향적이죠. 과정 지향적이 아닙니다. 이게 얼핏 봤을 때는 왠지 뭔가 상호 지향적으로 하니까 과정 지향이 아니에요. 과정 지향이 아니라 결국 그걸 통해서 목표를 제대로 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다? 이게 사실은 말이 좋아서 소통해서 뭘 정한다는 거지. 이게 뭐냐? 밑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을 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MBO는 실제 회사를 들어가면 정말 많이 씁니다. 기법적으로. 예. 저도 삼성 있을 때 저희 상사분이랑 이렇게 MBO로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잘 알겠지만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KPI라는 진짜 죽음의 지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회사를 들어가면 성현 씨 잘 알죠? 예. KPI라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 KPI를 정할 때, 예, 그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 못하면 딴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 현실은 그거예요. 이게 그걸 그럴싸한 말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아니, 현실은 그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뭐다? MBO는 추상적인 목표가 설정되면 안 되고 뭐다? 무조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협조적으로 하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딴 목표가 아니라 정확하게 KPI 보면 뭐라 적혀있냐? 전년도 대비 YOY라고 하거든요. 보통 YOY 보통 10% 인건비 감소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또 전달 대비 뭐 혹은 전분기 대비 뭐 매출액 6% 신장 아주 정확하게 적혀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더라? 뭐 얼마 고객 확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적혀있어요. 서리도 해봐서 알지? 그래. 서로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니? 힘내자, 설아.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잘하고 있으니까, 설아. 힘내자. 그래. 그래. 설이 그래도 봄이잖아, 봄 늘. 이렇게 분홍색도 많아서 핑크핑크 하니까. 그렇죠? 그래요. 자, 어쨌든 구체적인 목표가 전제 조건이 되는데, 요 세 가지 조건. 그 다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MBO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목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그 목표가 갖추어야 될 조건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 MBO라는 쉽게 말해서 이런 성과관리 목표, 성과관리 방법의 전제 조건이 세 가지고 지금 위에 말했던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목표 설정이잖아. 그럼 목표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다시 세부적으로 5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스마트. 자, S가 뭐냐? 스페시픽. 일단 목표는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M. 무조건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왜 인건비 6% 절감 이렇게 딱 적어 놓잖아. 그 다음에 A, achievable 뭐냐? 그래요.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가 돼야 되지.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오면 그건 사실 MBO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포기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R 뭡니까? 그렇죠. Results oriented 뭡니까? 결과 지향적입니다. 아까 위에서 했죠. 조건에. 마지막 T는요. time bound, 시간 제약적입니다. 무제한 주지 않아요. 딱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요 세 가지의 목표가 요 5가지가 정확하게 부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딱 맞는 게 회사 딱 들어서 KPI 딱 보면 몇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인건비 관련된 거다. 그럼 정확하게 인건비 전달 대비 뭐 6% 감축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 감축 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6%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 뭐 80% 절감, 이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니까. 그래서 요 스마트가 꼭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BO 실제로 실시하는 방법 뭡니까? 첫 번째는 직무기술서를 검토합니다. 여기 있는 거 이걸 검토합니다. 왜? 이걸 검토해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상호협조하에. 첫 번째 직무기술서를 검토하고 두 번째 뭐합니까? 두 번째 성과의 표준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합니까? 목표를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게 세 번째 목표의 합의. 그 다음 뭐다? 이제 실제로 정말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MBO에 꼭 들어갈 개인적으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결과치가 서로 합의하에 목표가 설정되고 난 뒤에 끝날 때까지 가만두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소통과 점검을 통해서 수정을 해간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목표 달성의 중간 점검 및 지속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MBO 실제 하는 방식 프로세스 4단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직 안 나왔는데 MBO는 모든 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KPI가 어디든 안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MBO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나와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빌고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MBO의 장단점. MBO 장단점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할게요. 10분만 좀 쉬고 오늘 한 3, 40분만 더 합시다. 나 진짜 택도 없네. 자, 10분만 더 쉬고 좀 더 합시다. 예.